1987년 10월 6일 화요일 추석 전날 새벽 화순군 도안면 월곡리 37세 여성 박경자 씨 실종 사건. 사라진 기억에서 그날의 진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그날 새벽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도 박경자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격변의 해였습니다. 그해 6월 전국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동과 광화문 거리는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고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결국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산골 마을까지 그 열기가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순군 도안면 월곡리. 화순읍에서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30분, 거기서 다시 비포장 산길을 20분 올라가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 20세 가구 100여 명이 살았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전화는 이장집 한 대뿐이었습니다. 버스는 하루 3번만 다녔습니다.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5시. 마지막 버스를 놓치면 걸어 내려오거나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에서는 삼양라면과 새우깡을 팔았고 담배는 솔과 거북선이 주로 나갔습니다. 파출소는 도안면 소재지에 하나 있었습니다. 순경 2명이 자전거로 관할 구역을 순찰했습니다. 1987년 10월이면 추석 준비로 분주한 시기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시댁에 내려와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시장에서는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나무를 다듬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월곡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화로운 명절 분위기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1950년 전주 출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전주의 섬유공장에서 일했고 1972년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영수 씨는 제1은행 전주지점 직원으로 당시 26살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본가는 화순군 도안면 월곡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삼정보의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고 김영수 씨는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전주에서 살았습니다. 1979년 첫째 아들, 1981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1987년 당시 아이들은 8살과 6살이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주부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말수 적고 차분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첫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에 2~3번 화순을 찾았고 명절에는 빠짐없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박경자 씨를 착한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1987년 10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추석을 이틀 앞두고 가족은 화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운전하는 현대포니 승용차에 4명이 탔습니다. 트렁크에는 정장, 한복, 과일 등 선물이 가득 실렸습니다. 전주에서 화순까지 100km,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아직 건설 중이었고 국도를 타고 순창과 담양을 거쳐 화순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1시 화순읍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박경자 씨는 내일 새벽에 다시 올 시장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무와 배추 가격을 물었고 생선 가게와 나물 가게 위치를 외웠습니다. 오후 3시 월곡리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부모와 시동생 가족이 마당에 나와 반겼습니다. 고자 기와집인 시댁에서 박경자 씨 가족은 사랑채를 썼습니다. 저녁 후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도라지를 찢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경자 씨에게 내일 새벽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박경자 씨는 사랑채에서 아이들 옆에 누웠고 남편은 시동생과 막걸리를 더 마신 후 마루에서 잤습니다. 그날 밤 월곡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박경자 씨는 사라졌습니다. 1987년 10월 6일 화요일 아침 7시 10분 김명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사랑채를 열어보니 아이들만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을 돕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 부인도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고를 확인했습니다. 현대 폰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 열쇠는 김영수 씨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럼 걸어서 시장에 간 건가? 화순읍 시장은 새벽 5시부터 열었습니다. 지금이 7시 20분이면 시장은 이미 문을 연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시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월곡리에서 도안면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혹시 길에서 다친 건 아닌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안면 소재지에 도착해 버스 정류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버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는 그런 여자를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화순읍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화순읍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채소 가게, 생선 가게, 과일 가게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박경자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화순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먼저 물었습니다. 부부 싸움은 없었는지, 집안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하루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실종자는 며칠 안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후부터 마을 청년 15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월곡리에서 도안면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수색했습니다. 길 양옆 숲속까지 살폈습니다. 혹시 산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산속까지 들어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수색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추석 당일,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순경찰서에서 경찰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월곡리 주민들과 함께 더 넓은 범위를 수색했습니다.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가 계곡과 웅덩이를 확인했습니다. 개울을 따라 내려가며 혹시 물에 빠진 건 아닌지 살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가 실종된 시각은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대에 그녀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곡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집을 나서면 개가 짖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아무도 박경자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박경자 씨가 새벽에 혼자 집을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 둘째, 박경자 씨가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가능성.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경찰은 관계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남편 김영수 씨였습니다. 실종 사건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통계상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어땠는지, 경제적 문제는 없었는지, 실종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받았습니다. 김명수 씨는 성실히 답했습니다. 부부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행원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실종 전날 밤 어디서 잤냐고. 김명수 씨는 마루에서 잤다고 답했습니다. 시동생과 막걸리를 마시다 그대로 마루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언제 나간 건지 모르냐고 물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술을 마셔서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시동생 김영호 씨는 32살로 월곡리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형이 그날 밤 마루에서 잤다고 확인했습니다. 몇 시까지 술을 마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밤 10시 반쯤까지 마셨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형 술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저녁 식사 때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시부모도 조사했습니다. 시아버지 김창수 씨는 68살,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며느리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 잘 듣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며느리에게 시장 심부름을 부탁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오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새벽에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 일찍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이 시댁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박경자 씨가 차를 가지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모두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박경자 씨가 걸어서 화순읍까지 가려고 했다는 건가요? 월곡리에서 화순읍까지는 걸어서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야 했고 중간에 도안면 소재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걸어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차를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혼자 운전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명수 씨가 답했습니다.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운전해 줄 예정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김명수 씨는 자신이 태워다 줄 생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나갔습니다. 왜 남편을 깨우지 않았을까요? 김명수 씨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여자가 새벽에 혼자 걸어서 3시간 넘게 걸리는 시장에 가려고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석 전날이라면 시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서두르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걸어서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10월 9일 금요일,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혹시 그날 새벽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이 제보를 했습니다. 월곡리에서 3집 떨어진 곳에 사는 박종철 씨였습니다. 그는 45살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박종철 씨는 그날 새벽 4시 반쯤 잠깐 잠에서 깼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였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종철 씨는 차 시동 거는 소리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들렸냐고 물었습니다. 박종철 씨는 마을 아래쪽에서 들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멀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차 소리가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차를 움직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침까지 마루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시동생 김영호 씨에게도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도 차를 움직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차를 움직인 건가요? 경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종철 씨가 들은 차 소리. 그런데 김영수 씨네 차는 그대로 차고에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차가 마을에 들어온 건가요? 경찰은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낯선 차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월 10일 토요일, 경찰은 김영수 씨의 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차 안에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발판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빨간색 단추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김영수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단추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 씨가 단추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게 며느리 가디건 단추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경자 씨가 가져온 옷들을 확인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입고 나간 베이지색 가디건은 없었지만 가방 안에 여분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비슷한 가디건이 있었고 단추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박경자 씨가 차에 탔다는 증거일까요? 하지만 차는 그대로 차고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론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새벽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차를 차고에 돌려놓았을 가능성. 아니면 누군가 박경자 씨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갔을 가능성.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박경자 씨는 운전을 못했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누군가 박경자 씨를 태워갔다면 그 사람은 차 열쇠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차 열쇠는 김영수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차 열쇠가 여벌이 있냐고. 김영수 씨는 하나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적이 있냐고. 김영수 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마루에서 잠들 때까지 주머니에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월요일, 경찰은 김영수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돈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7년 9월 30일, 김영수 씨 계좌에서 1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경찰이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왜 찾았냐고. 김영수 씨는 추석 준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댁에 드릴 용돈과 선물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였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선물 사는데 10만 원쯤 쓰고 나머지는 집에 두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시댁 식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용돈을 드렸냐고. 시아버지 김창수 씨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김영수 씨는 전주 집에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주 집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집에 두었는데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은 없냐고.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김명수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돈을 가지고 가출한 것은 아닐까? 10월 14일 수요일, 경찰은 박경자 씨의 친정을 조사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박경자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박경자 씨와 관계가 어땠는지,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박경자 씨의 어머니는 딸과 관계가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고 전화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딸이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난 8월에 만났을 때 딸이 조금 피곤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딸은 괜찮다고만 답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요즘 남편과 사이가 어떤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냥 별일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딸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경자 씨의 친구들도 조사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 2명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박경자 씨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났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박경자 씨를 만난 게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는 9월 초에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전주 시내 다방에서 차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박경자 씨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그날 한숨을 많이 쉬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박경자 씨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니? 친구는 그 질문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자 씨는 평소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경찰은 화순읍 시장 상인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혹시 박경자 씨와 비슷한 여자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채소 가게 주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10월 6일 새벽 5시 반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여자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자 씨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혼자였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경자 씨는 실제로 화순읍 시장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월곡리에서 화순읍까지 걸어서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박경자 씨가 새벽 4시에 출발했다면 시장에 도착하는 시각은 7시 이후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소 가게 주인은 5시 반에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박경자 씨는 차를 타고 온 건가요? 경찰은 시장 주변을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시장 입구 담배 가게 주인이 그날 새벽 5시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차였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폰이나 엑셀 같은 소형차였다고 답했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렸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여자 한 명이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어두워서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영수 씨를 또 불렀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를 시장까지 태워다 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침까지 마루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 일요일, 경찰은
시동생 김영호 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영호 씨도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차를 움직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영호 씨의 트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용 헤어핀 하나였습니다. 경찰이 김영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김영호 씨는 아내 것일 거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씨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자기 헤어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경자 씨가 가져온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박경자 씨의 가방 안에 비슷한 헤어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씨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형수가 당신 차에 탄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압박했습니다. 그럼 이 헤어핀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언제 떨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새벽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잤다고 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옆에 있었냐고.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깊이 잠들어서 남편이 중간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박경자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화순군 전역을 수색했고 인근 담양군과 장성군까지 수색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10월 25일 일요일, 화순경찰서는 박경자 씨 실종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단서가 부족해 진전이 없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전남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화순에서 37세 주부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987년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둔 시기였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정치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박경자 씨 실종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화순경찰서에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를 변조한 것 같았습니다. 박경자 씨 사건과 관련해 아는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박경자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갔냐고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9월에 박경자 씨가 전주역 근처에서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보자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 제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경찰은 전주역 근처를 조사했습니다. 9월에 박경자 씨와 남자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게 지난 시점이라 목격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박경자 씨의 친구와 이웃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혹시 박경자 씨가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박경자 씨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7월이나 8월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다고 답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이웃은
그냥 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상해서 쳐다봤더니 남자가 곧 떠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월곡리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새벽에 이상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주민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말하러 왔다고 답했습니다. 무엇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은 10월 6일 새벽 4시쯤 잠이 깨서 밖을 보니 마을 입구 쪽에 불빛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불빛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은 차 헤드라이트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잠깐 켜졌다가 금방 꺼졌다고 했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불빛이 꺼진 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마을 입구에 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는 누구 차였을까요? 경찰은 다시 김영수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차를 움직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김영호 씨에게도 물었습니다. 김영호 씨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그 차는 외부에서 온 차였을까요? 경찰은 월곡리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새벽 외부 차량이 마을에 들어온 걸 본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만약 차 불빛을 끄고 들어왔다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누군가 불빛을 끄고 마을에 들어와 박경자 씨를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 하지만 왜 박경자 씨는 그 차를 탔을까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박경자 씨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11월 20일 금요일, 경찰은 박경자 씨가 일했던 전주의 섬유 공장을 조사했습니다. 박경자 씨는 1972년 결혼 전까지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퇴사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최경희 씨라는 여성으로 박경자 씨와 같은 시기에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최경희 씨는 박경자 씨를 기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자 씨와 친하게 지냈던 남자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최경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관리자 중에 박경자 씨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였냐고 물었습니다. 최경희 씨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이 이 씨였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박경자 씨에게 자주 말을 걸었고 퇴근 후 같이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박경자 씨는 어떻게 반응했냐고 물었습니다. 최경희 씨는 박경자 씨가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최경희 씨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결혼하고 퇴사한 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추적했습니다. 섬유 공장에 연락해 1970년대 초반 근무했던 관리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박경자 씨 실종 2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화순과 전주를 오가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돌렸고 방송국에 제보했고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곧 돌아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가출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일이 힘들어서 도망간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1988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박경자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여럿이 있었습니다. 남편 김영수 씨, 시동생 김영호 씨, 익명의 전주 남자, 섬유공장 관리자.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차에서 발견된 단추, 김영호 씨의 트럭에서 발견된 헤어핀, 시장에서 목격된 여자, 마을 입구의 차 불빛, 전주역 근처의 남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경자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1990년, 박경자 씨 실종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박경자 씨 사건은 잊혀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은행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씨도 아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김명수 씨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000년, 박경자 씨 실종 1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김명수 씨는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당시 8살과 6살이었던 아이들에게 엄마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가끔 아내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37살의 아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아내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2024년, 박경자 씨 실종 3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녀가 실종되었을 때 나이가 37살이었으니 실종된 기간이 그녀가 살았던 기간과 같아졌습니다. 김명수 씨는 이제 70대 후반입니다. 아이들은 장성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씨는 여전히 아내를 기다립니다. 법적으로 박경자 씨는 이미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실종 5년 후인 1992년, 법원은 박경자 씨를 실종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월곡리 시댁은 이제 빈집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시동생도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몇 집만 남아 있습니다. 그 빈집 사랑채에는 37년 전 박경자 씨가 마지막으로 잤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경자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는 정말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녀를 데려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일까요? 아니면 낯선 사람일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37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박경자 씨가 왜 혼자 걸어서 시장에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그녀가 새벽에 3시간 넘게 걸어가려 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둘째, 김영수 씨 차에서 발견된 단추와 김영호 씨 트럭에서 발견된 헤어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화순읍 시장에서 목격된 여자가 정말 박경자 씨였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마을 입구에 나타난 차가 누구 차였는지, 그 차가 박경자 씨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주에서 목격되었다는 남자가 누구인지, 정말 박경자 씨와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김영수 씨가 인출한 1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박경자 씨가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가능성. 익명 제보자가 말한 전주의 남자, 혹은 섬유공장 관리자를 만나러 갔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새벽에 월곡리까지 와서 박경자 씨를 데려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추석 전날 새벽에 만나야 했는지, 그 후 왜 연락이 끊겼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가족 중 누군가와 관련되었을 가능성. 김영수 씨나 김영호 씨가 박경자 씨를 어딘가로 데려갔을 수 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단추와 헤어핀이 증거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동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나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 박경자 씨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 친구에게 했던 질문, 어딘가 떠나고 싶다는 말이 복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딘가로 떠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두고 떠날 이유가 무엇인지, 37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 우발적 사고일 가능성. 박경자 씨가 시장으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고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이 시신을 숨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미제로 남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단추와 헤어핀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나 범행 현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목격자 진술이 불명확했습니다. 시장에서 박경자 씨를 봤다는 증언, 차를 봤다는 증언 모두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사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가출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넷째, 1987년은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CCTV도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도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겹쳐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되었습니다. 박경자 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그녀를 기다립니다. 남편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그냥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둘째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오시면 꼭 한번 안아드리고 싶다고. 박경자 씨의 친정 어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1987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추석을 하루 앞둔 그날, 박경자 씨는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37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날 새벽 월곡리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사라진 기억은 잊혀진 진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스터리와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라진 기억이었습니다.